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여의도 펀치 오늘의 첫 번째 주제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조국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회고록이 정치권의 나비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여당 대표는 이를 계기로 고개를 숙였고요. 야당은 진정성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을 앞둔 지금 이른바 조국의 시간이 다시 찾아온 걸까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송영길 대표 사과를 보는 다른 시선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좀 별도의 시선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송영길 대표께서 이제 민심 경청을 했습니다. 예. 그 가운데 이제 국민과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제 사과 말씀드렸고, 또 한편으로 이제 그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냈는데 관련해서 송영길 대표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조국 전 장관이 관련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었죠. 우리 사회에 이제 스펙 쌓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법적인 문제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 지도층의 인사들이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었는데요. 네. 그와 반면에 그럼 이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소명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제대로 그 역할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또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국 전 장관이 검찰이 희생양이 됐다라고 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의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짚어야 할 것은 짚고 과거의 아픔과 뼈아픔이 있는 건데 그래도 이제 미래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시간이고 민생의 시간을 우리가 더 가야 되는 것이지 이제 조국의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 억울함이라든가 그 분노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수용을 하지만 다시 우리가 한 발자국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로 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국민의 시간이다. 이렇게 송영길 대표도 얘기했고 아마 우리 당의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영혼 없는 사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늦었지만은 저는 용기 있는 사과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사과를 하게 되면 친문으로부터 상당히 공격을 받을 것이 예상이 됐고 실제로 또 사과한 이후에 사퇴하라 이런 댓글도 많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런 걸 이제 염두에 두다 보니까 사과를 하는데 좀 명쾌하거나 이렇게 해갖고 좀 사족이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라든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이라든지 이런 단서를 달은 부분들 때문에 진정성이 좀 의심받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과 조 전 장관이 이제는 각자의 길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이제 친문이 아니라 친 이재명으로 갈아타서 대선을 치러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하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선 레이스에도 이 조국 전 장관 관련 이슈들이 좀 계속해서 이슈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제로 좀 일단락이 됐다고 봐야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이슈에 이제 기간이 있는데 과거에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광화문과 이제 서초동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진영이 갈라진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의 그런 과거의 스펙 쌓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비판적 시각이 굉장히 컸고요. 또 한편으로는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지속적인 그 목소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 조국 전 장관이 내세웠던 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미래로 나가야 되는 건데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의 과거의 그런 스펙 쌓기라든가 우리 사회의 어떤 그 기준에 맞췄을 때 그 부분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으로 다시 되돌아갔을 경우에는 미래로 나갈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이슈는 살아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영향력 면에서는 좀 잠재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일단락해야만 또 민주당도 그렇고 또 조국 전 장관을 사랑하는 분들도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송 대표 기자회견 과정에서 동일한 수사의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 적용해야 한다면서 의도치 않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의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소환이 됐고요.
이것이 또 하필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에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또 기지개를 켜고 있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가지 셈법 속에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를 하려고 했다면은 조국 교수에 대한 문제만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거기다 발을 걸어서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얘기를 또 끄집어냈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정치적 제스처지 이게 진정한 사과냐 하는 우리 야당의 비판 성명이 나온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거 조국과 동일한 잣대로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셈이 되는데 검찰의 독립에 관련돼서 조금 문제가 있는 발언을 하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전 총장 이건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 송영길 대표의 이제 말씀을 네. 좀 질문을 한 건데 우리 헌법에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에 검찰 개혁이 왜 화두가 됐냐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특히 검찰과 같은 경우는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이고 권력의 자의적 행사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될 집단이 오히려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 개혁이 화두가 된 겁니다. 그러면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는 아내와 장모가 사건 수사를 받고 연루가 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의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건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에 있어서 수사를 할 담당에 있는 총장의 가족은 보호되는 것이냐? 그러면 면죄부를 주는 것이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거에 법무부 장관했던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은 다 수사를 받고 탈탈탈 털렸는데 그 검찰총장이 검찰의 수장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가족의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 하면은 그 기준이라고 할 때 동일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송영길 대표가 이런 얘기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면 수사도 동등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국민의 이른바 윤석열 전 예외일 수는 없다는 총장조차도 거죠. 예외일 수 없다. 그렇죠. 뭐 이런 예. 상징적인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뭐 법 앞에 평등이야 뭐 당연한 얘기고요.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이고 윤석열 총장 관련된 사건이 있다면은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다른 사건들도 수사 안 되고 있는 것들 많거든요. 예. 울산시장 선거 사건에 이제 월성 원전 비리 사건이라든지 등등이 있는데 그런 사건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윤석열 총장만 딱 집어서 했다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법 앞에 평등이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민주당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그래서 또 만천하에 드러날 신기루다 이런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제가 해야 잘 못 들었는데 어떤 예. 내용이요? 예.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고 네. 만천하에 드러날 신기루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정치 행보를 공개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평가인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대권 후보로 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과거의 검찰총장의 이력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역대 우리나라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자신의 문제라든가 자신의 가족의 문제가 있었을 경우는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현직에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내도 그렇고 장모도 이런 사건이 있다고 하면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부분도 한번 지적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검찰에서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에 대해서 3년형 구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이면 과거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자기가 몸담았던 검찰이 신뢰할 수 없다 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자기 모순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 최근에 있다는 정치 행보 그리고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이제 행보를 많이 하고 계시죠. 우리 당 의원들도 많이 만났고, 그다음에 우리 당에 가까운 분들하고 계속 지금 행보를 하시면서 공개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이미 정치 행보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고, 언론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기에 우리 당에 입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당 의원들 만났을 때 좌고 우면하지 않는 게 내 성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런 걸로 봐서
언론 예상보다는 훨씬 빨리 우리 당에 입당해서 대선전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부터 윤석열 전 총장까지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많은 조명을 받고 있는 또 인물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여의도 펀치 주제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권이 두 번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해서 늦어도 추석 전에는 나눠준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야당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떻게 논의가 돼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추경 편성안에서 이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올해 1분기 기준으로요. 지난 2020년 1분기보다 한 19조 원이 더 거치는 국세 수입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볼 때 코로나19에 의해서 뭐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문화예술 분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사회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코로나19의 전 세계의 그 큰 기류는 뭐냐면 정부가 나서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소비를 좀 활성화시키고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으로 더 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세수 수입이 그만큼 됐을 경우에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누구나 이제 공감대를 갖고 있는데 네. 그랬을 경우에 어디를 할 것이냐 결국은 이제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국내 경기에 이제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저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곳간에는 충분하냐, 문제가 없느냐 항상 따라붙는 질문인데 네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국세 수입이 한 19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을 다 고려하고 저는 이 국세의 그 재정 규모를 떠나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다. 그럼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단기 처방이라든가 링거를 꽂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서 가장 지금 쓰러질 정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처방을 바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긴급 처방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는 정부가 무엇을 하느냐 사회 약자라든가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바로 이분들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경제적인 어떤 규모도 있지만 오히려 더 확대해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정책적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닌 그 앞에 있는 전 국민이 대상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마다 보편적인 그리고 전 국민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논쟁이 있어 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번 민주당의 이런 정책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당의 최승재 의원이라고 계십니다. 예. 51일 동안 텐트에서 농성을 했고요. 천막 농성이 끝나고 6일 동안 이제 단식 농성을 또 하다가 이제 병원으로 후송이 돼 갔습니다. 이분이 왜 하셨냐? 우리 헌법 23조 3항을 지키고자 했던 겁니다. 즉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뭐 재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사유재산권이 침해가 되면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우리 헌법 23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 제한 명령, 영업 금지 명령 같은 걸 받아서 엄청난 손해를 봤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먼저이지 이걸 뭐 1인당 지금 30만 원 주겠다고 해서 전 국민한테 주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어려운 사람, 게다가 헌법으로 보상하게 돼 있는 사람부터, 즉 헌법적인 의무부터 먼저 해야지 모래사장에 물 뿌리듯이 쫙 뿌리는 거 이건 전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세수 문제도 뭐 19조가 더 거쳤다고 하는데 이미 지금 우리나라의 D1 기준으로도 1,000조 가까이 965조 원이라고 하는 국가부채가 있고요. 예. D4 기준으로 하면 이미 2,000조를 넘는 엄청난 부채가 있습니다. 세수가 더 걷어졌으면 그 부채를 줄이는 데 집중을 해야 되고 이걸 세수가 걷어졌으니 30만 원씩 나눠주자 하는 방식은 지금 전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정치적인 의도, 특히 대선 앞두고 돈 풀기다. 뭐 이런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재난지원금 얘기 나올 때도 항상 야권에서 그런 문제 제기 해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저희는 뭐 확장적 재정 정책은 다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어디다 쓰여지는가 중요한 거고요. 소비 성향이 더 큰, 더 어려운 분들한테 가야 이게 소비로 직결되지 전 국민 나눠주면은 소비 성향이 낮은 뭐 부유층에는 줘봐야 이게 소비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경기를 살리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 30만 원씩 주겠다.
이건 뭐 포퓰리즘이고 선거를 겨냥한 매표 행위에 유사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죠. 우리가 이제 경기라고 봤을 때 지금 6월 아닙니까? 예. 6월이면 재난지원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 결정을 하고 그것이 실제 국민들에게 투입이 돼서 선순환 구조로 가는 데는 2, 3개월이 걸립니다. 예. 그러면 바로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상반기에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상반기의 경제 구조에 있어서 어려움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그것이 선순환 구조로 만들듯이 지금 6월에는 그러한 부분을 하반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준비하면 9월, 10월에 이 재난지원금이 국민에게 이제 투입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소비도 하고 경기도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전체적인 국가의 경제 흐름을 좀 보고 가야지 이것이 무슨 대선을 의식했다든가 네. 선거용이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에 국민적인 시각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의 투입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셨는데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투입이 돼서 이게 이제 모든 분들이 실제 이게 다시 한번 우리가 경제를 도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긍심과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야 되는 거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경제 상공인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맞춤형으로 또 손실보상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재난지원금과 후 손실보상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촘촘하게 면밀하게 우리 경제의 어려운 분들에게 실적인 혜택이 돌아가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그것은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하느냐, 그것이 언제 효과가 나타나느냐에 대한 부분을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 하지 않으면 하반기에 경제가 상당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정책적 판단에서 이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성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대해서 한 말씀 못 해야 되겠는데요. 그게 지금 어려운 분들 도와주자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주대에게 말씀을 안 하신 부분이 전 국민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나눠주니까 과연 맞느냐. 어려운 분들한테 더 도와주는 게 더 맞다는 게 저희 당 입장이고 민주당 입장은 전 국민한테 나눠주고 그래도 남으면 손실보상이 쓰자 이거고 저희는 손실본 분들에 먼저 나눠주는 게 마땅하다. 네. 물론 많이 나눠주면 좋지만 이건 다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들에게 빚을 지우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조심해서 해야 되고 손실부터 더 보상하는 게 맞다 이런 것이죠. 전 국민 부분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손실보상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해 또 소급 적용에 대한 주장도 하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세요? 이렇게 좀 보셔야죠. 그러면 이제 코로나19의 이제 손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특정한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문제는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어떤 현상까지 다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다 주는 것이 맞다. 그것이 이제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서 저는 재난지원금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지금 박수영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려움이 더 있는 분들에게는 맞춤형 복지라는 측면에서 손실보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지금의 이제 정책적 차원에서 맞는 것이지 한 특수한 분야로만 접근해서는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지금 계속 얘기 드리는 게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서 그 실질적인 효과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 자체가 바로 이제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추경안 처리도 그렇고요. 이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 이 문제를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좀 네네. 협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충분히 찾을 여지는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두 분께 차례를. 그게 이제 거의 네. 가서 우리 이제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릴 뻔했는데 네. 그 점에 이제 민주당에서 불참을 선언하고 네. 그리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걸 돌아간 겁니다. 사실은 손실보상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가야 되는데 그 논의 자체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최승재 의원이 51일이나 천막농성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럼 앞으로 논의가 있어도 국민의힘에서는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뭐 같이 저희는 나타내고 뭐 이러기는 어려울 것 전 같아요. 국민 주는 데 대해서는 뭐 재정만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게 하겠지만은 네. 우리 재정이라는 게 뭐 하수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무조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예. 전 국민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손실보상과 관련돼서 이제 박수영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여야가
이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이죠. 언제 하고 어떻게 하고 그 부분을 어느 분야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쟁점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소급 적용에 대한 부분인데 이 소급 적용을 그러면 어느 규모까지 또 할 것이냐. 정책의 아주 그 디테일한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후에 여야가 또 맞대서 한다고 하면은 정말로 또 어려운 그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에게도 실질적인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을 만들어서 예. 제도적인 입법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대상이나 시기 두 가지 측면에서는 네.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방식을 놓고서요. 네. 김성환 원내수석 부대표가 지역화폐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현금이 아니고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를 장려하겠다 이런 언지를 하니까 이게 이제 정치권 특히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지사, 이재명 표 지역화폐냐라면서 이 지사는 뭐 훌륭한 결단이라는 입장을 내놨고 정치권의 특히 여권의 대권 주자 사이에 좀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이제 뭐 해석할 수도 있는데 왜 지역화폐가 나왔냐면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재난진급이라는 것이 전 국민에게 이제 혜택을 들어가서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또 소비라는 구조를 봤을 때 지역 단위에서의 활성화도 매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경기도에서 이루어졌던 지역 화폐가 예. 실제 지난 설에 보면 지역 화폐를 지원을 해줬는데 시장의 활성화라든가 또 소비가 상당히 활성화됐다라는 겁니다. 됐다. 지역 단위에서. 효과가 있었다.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경기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활성화를 어떻게 둘 거냐. 조그만 소 단위의 부분에서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 의견을 냈다고 봅니다. 예. 뭐 어떤 대선의 의미라든가 대선 후보를 의식해서 얘기한 것보다는 예. 순수하게 그러면 경기도가 됐든 아니면 지역 단위가 됐든 군 단위가 됐든 이런 단위에서도 다들 어렵다고 하니까 예. 이럴 경우에는 지역의 선순환 구조로서의 지역 화폐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의 어떤 방법론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지역화폐 부분은 사실 조세재정연구원이라고 하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 성남시 한 군데나 경기도 한 군데만 하면 좋은데 전국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부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재명 지사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화폐로 하겠다는 결정은 앞에서 민주당과 조 장관이 이제 가까이 길 가야 된다 한 것처럼 친문을 버리고 친 이재명으로 가겠다는 연장선상에서 네. 지역 화폐를 주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는 이재명표 정책이거든요. 예. 그쪽으로 이미 줄을 서고 있다 이렇게 보고 아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이재명 표라고만 얘기하는데 네. 지금 이제 기초자치단체장들 있죠.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그 지역 화폐에 대해서 매우 선호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그 지역에서 그 돈을 쓰고 그것이 또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고 자영업자에게 돌아가서 다시 또 소비되는 어떤 구조들을 봤을 때 네. 실적 효과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 누구를 특정해서 의식해서 나온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재난지원금 지금 문제 놓고 두 분과 두 번째 토론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